자, 첫 번째는 과학사를 통해서 과학윤리가 어떻게 발전됐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아주 어렵긴 하지만 과학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대충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뭘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과학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우미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즉, 이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임정무기는 잘생겼다 또는 못생겼다. 배아는 1g의 설탕물을 좋아한다. 아니다. 자,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려면 우리는 실험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번 반복을 해요. 3번.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임정무기 잘생겼다. 3분을 모셔요. 임정무기 잘생겼냐?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러면 진짜 잘생긴 거겠죠. 그죠? 잘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실험을 할 때는 한 번 더 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가 되면 그때는 그냥 잘생긴 거다 해갖고 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4명을 했어요. 4명을 했는데 잘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다음에 못생겼다가 돼버리면 또 2대1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실험을 폐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데이터 조작 아닙니까? 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물학 실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요인이 있어갖고 그것들이 표준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수를 늘리는, 반복을 계속하면서 실험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반복 실험을 계속 추가를 해서 적어도 어떤 한쪽의 결과가 다른 한쪽을 수적으로 압도적이 될, 애매모호한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관습적으로 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7번, 8번 한정 중에 한두 번 빼놓고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하면서 실험이 튄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똑같은데 어느 한 번이나 두 번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걸 기각을 하고 나머지 결과만 챙깁니다. 기각을 하는 방법도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실험은 반복의 중요성. 이번에는 배아 쪽으로 갑니다. 배아가 설탕물을 안 좋아하는지, 1g의 설탕물을 좋아하는지, 10g의 설탕물을 좋아하는지, 100g의 설탕물을 좋아하는지, 이런 소위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계학적 분석을 씁니다. 통계학적 분석은 통계학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자세한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통계학적 분석, 즉 과학 실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학적 분석은 3가지, 또한 또 다른 3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원칙이라기보다는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맨 처음 절차는 우리는 표준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두 번째 과정은 모델 이펙트를 본다. 세 번째 과정은 페어 테스트를 한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하나씩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자, 여쭤보겠습니다. 2분의 1은 몇 %죠? 50%입니다. 100분의 50은 몇 %죠? 또 50%입니다. 10,000분의 5,000은 몇 %죠? 같은 50%죠? 50%이지만 2분의 1, 100분의 50, 10,000분의 5,000이 있습니다. 자,
2번 중에 1번이 일어났다고 100번 중에 50번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100번 중에 50번이 일어났다고 10,000번 중에 5,000번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같은 50%라도 진짜 같은 50%인지는 모릅니다. 마치 무슨 철학적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철학적이 아니고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자, 아까 말씀드린 통계학적 분석의 제일 첫 번째 표준화 과정이란 거는 2분의 1의 50%, 100분의 50의 50%, 10,000분의 5천의 50%, 그 50% 서로 다른 의미의 50%를 같은 50%로 만드는. 즉, 이 화면에서 보였듯이 별 표시, 이 바람 표시, 구름 표시를 똑같은 삼각형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그 표준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10분의 5가 처음 10번 트라이얼 중에 5번이 그랬다고 50%고, 그 두 번째 실험에서 그 100번 중에 70번에서 70%고, 세 번에 10,000번 중에 그 3,000번이에서 30%라고 했을 때, 자, 50%는 70%, 두 번째 그룹 70%보다 높고, 그 다음에 30% 낮고,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비교하려면 똑같이 횟수가 똑같아져야 돼요. 그거를 보정해주는 통계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준화의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이겁니다. 멀리서 산봉우리가 3개가 보입니다. 산봉우리 3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우리가 훨씬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의 산에 봉우리가 3개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맨 앞에 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이 겹쳐서 봉우리가 3개일 수가 있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분석도 산이 하나면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를 찾으면 되고, 산이 3개면 제일 높은 산을 찾아야 되겠죠. 이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퍼센테이지가 다르더라도 그게 같은 산이면 그건 결국 하나의 산이겠죠. 봉우리가 3개가 다르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산이 3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이 제일 높으냐를 알아보는 거겠죠. 그 분석을 하는 거를 우리는 두 번째 과정, 모델 이펙트, 모델 검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필수 중에 필수예요. 보통 그 모델 이펙트나 아까 말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하고 하면 단순히 퍼센테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되는 겁니다. 2번에서 1번 한 실험의 결과와 100번에서 50번 한 결과, 그다음에 100번에서 나온 결과, 1000번에서 나온 결과를 같이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100번에서 50번,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50번이 나고, 두 번째는 100번에서 52번이 나고, 세 번째는 53번이 나왔을 때 그걸 1000번, 10,000번으로 들으면 결과적으로 비슷해지겠죠. 근데 거기서 50번, 52번, 53번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래. 이런 거는 다 이상하죠. 바로 그 차이를 밝혀낸 게 아까 말한 첫 번째는 퍼센테이지는 노멀라이제이션 표준화, 두 번째는 모델 이펙트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명확한 모든 데이터가 모든 이 표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각각 다른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세 번째, 어떤 산이 제일 높으냐. 같은 하나의 산에 봉우리가 3개면 구태할 필요가 없죠. 그중 3개 중에 제일 높은 게 최고봉이니까. 그렇지만 산이 달라야지만 분석이 가능하겠죠. 바로 요게 페어 테스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많은 학생들이 실험을 할 때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지나치고 요 세 번째 페어 테스트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만약 앞에 그 표준화라든지 두 번째 그 모델 이펙트가 검증이 안 된 상태면 이게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한 실험이 결과가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는 그걸 세 번째 단계를 페어 테스트, 즉 그 쌍검증이라고 하는데 구간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 페어 테스트 결과가 아무리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앞에 모델 이펙트가 그 차이가 없으면 그건 그냥 같은 하나의 산이에요. 봉우리 높이만 차이가 있어.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웬다기보다는 이 과학의 통계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그 과학 실험의 모든 게 했다면 이 과학 실험의 모든 과정을 그 학교에서 기관이나 학교에서 그 너네들이 과학 시험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를 이 검토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나왔듯이 IRB, IBC, IACUC 이런 게 있습니다. IRB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란 그 생명윤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다음에 IACUC는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라고 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그다음에 IBC는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라고 해갖고 그 생물안전위원회. 이 세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 검토해주고 잘못된 거는 고쳐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3대 연구윤리기관이에요. 자세히 얘기하면 IRB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그 검토해주고 심의해주는 기관. 그 다음에 IACUC는 동물 실험에 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IBC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피험자가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를 검토해주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상식이간이지만 이 ORI라고 있어요. 이거는 진실성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진실성위원회는 그 연구 결과나 보고서 작성이 혹시 잘못된 점이 있나? 즉, 그 말은 뭐냐면 잘못된 점이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이 소위 말하는 그 제소가 들어오면 이거를 판단해주고 이 고발이 옳다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그 이런 진위를 구별해주는 기관입니다. 즉, 내가 논문을 잘못 썼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 사람 논문 잘못 썼습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하면 고발이나 고소를 하면 그게 진짜 네 말이 맞다. 이런 거를 검토해주는 그런 기관 좀 다르죠.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크게 이제 학교에 연구에 관련된 심의관 이런 거를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어쨌건 그 중에 요 앞에 IRB나 IBC나 IACUC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에 대한 과학자의 배려와 존중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이젠 더 이상 사회하고 동떨어질 수가 없으니 이 과학자가 사회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냐. 그리고 그런 걸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기관, 학교나 기관은 과학자들을 보호해주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IACUC, IRB, IBC 중에 특히 이제 그 IRB 인간 생명윤리위원회의 핵심 생명윤리위원회가 어떤 연구자의 연구를 검토해주는 핵심 아젠다는 뭐냐면 피험자 및 환자의 보호. 아까 말씀드렸죠. 뉴른베르그 코드에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동의를 했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느냐라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피험자, 즉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 또는 환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냐. 그 말은 좀 더 말하면 환자가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그 참여자한테 실험의 알파부터 오메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이런 실험을 당신한테 해도 좋냐 하는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실험, 어떤 약제가 개발됐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실험은 새로 개발된 고혈압의 그 치료 효과를 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실험 기간 동안 이 새로 개발된 고혈압 약을 하루에 한 번씩 2주 동안 복용해서 그 결과 고혈압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부작용은 뭐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 발생됐을 때는 그 즉시 여러분은 보호를 받고 간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실험에 참가하면서 소정의 교통비 정도 지급받습니다. 이런 거를 실험의 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받으면 그 실험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인간대상 연구에는 피험자 및 환자의 보호라는 것. 그랬을 때 이런 기본적인 IRB 심의를 하는데 그랬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실험 시작 전에 여기에 대한 그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윤리위원회.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모든 학위과정 논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실험을 시작한 상태에서 그 승인을 받고자 하면 그거는 위반이에요. 그거는 그 사후심의 불허할 뿐만 아니라 그 이미 실험이 시작한 실험에 대해서는 절대로 검토를 안 해줍니다. 심의를 안 해주고 그 위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피험자를 보호하면서 반드시 실험 시작 전에 그 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인정보나 기존정보, 수집활동, 심지어는 이런 수집활동 이전에도 해야 되고 연구 참여자 모집 이전, 연구 시작 전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그 해야 되고 사후심의는 불허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IRB 심의는 일단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 심의면 크게 이제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IRB 심의는 제한된 연구 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 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를 받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대상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마지막으로 이 실험을 하는 게 꼭 큰 대학이라든지 커다란 연구소뿐만 아니라 조그만 개인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각자 그런 위원회가 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큰 대학이라든지 큰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심의를 받을 때도 똑같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엉뚱하게 이해충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IRB 심의, 즉 생명윤리 심의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요새 사고도 많이 나는 것.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동료인데 제가 제 아들 실험을 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경우. 그랬을 때 아들이 제대로 실험을 할 수 있느냐? 실험을 못해도 그 제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실험 한 거를 해줄 수가 있죠. 이런 관계. 즉 이해충돌이라는 게 그 의미는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행동 동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복합적 이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는 연구소를 하고 제 아들이 제약회사를 하는데 아들이 약품을 개발했어요. 아버지, 이 약을 개발하면 우리 집은 대박을 칩니다. 그러니 이 약을 좀 잘 검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더니 그 결과가 애매모호해. 아들이 부탁했으니까 그래도 애매모호했을 때 어차피 효과는 있는 거니까 그냥 있다고 해줘야지.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그럴 위험성이 있죠. 이런 관계를 이해충돌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의 관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서 많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두십사 해갖고 요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실험동물의 정의는 시험, 진단, 교육, 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 생산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개량되어 생산된 동물을 실험동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 제재는 뭐 백신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치료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험동물 품질 관리는 크게 질병 관리가 있고, 제가 실험할 때 그 3마리 마우스 생쥐 3마리였는데 2마리는 건강한 놈이고 한 친구가 병에 걸렸다면 데이터가 잘 못 나오겠죠.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전 품질 혈통 관리도 해야 됩니다. 까만 쥐 2마리에다 하얀 쥐 1마리를 실험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물품 관리, 먹이를 어떤 하나는 사료는 A 회사에서 나온 사료를 먹이고 어떤 다른 동물들은 B 회사에서 나온 사료를 또 바뀔 수 있죠. 전 시간에 말한 SOP입니다. 표준 지침에 위배되죠. 그다음에 환경 관리. 어떤 생쥐는 20도에서 키웠고 어떤 생쥐는 영하 5도씨에서 키우면 하다못해 먹는 것부터 반응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품질을 다 관리해서 크게 보면 4가지 관리 기준이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동물 실험을 할 때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한 서너 가지의 이제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AA, LAC, A락 인증이라고 있어요. 트리플 A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그 국제적으로 동물실, 동물을 키우는 시설, 동물을 실험하는 시설의 그 관리 규정이나 품질 규격 등을 정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은 그 기관이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지 아무래도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물 실험은 가능한 A락 인증된 실험실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일종의 품질 관리인데 모든 연구실이 마찬가지로 A락을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실험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A락 인증을 받으면 그 기관의 동물 실험의 신뢰성은 향상된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CUC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거는 동물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물 실험의 소프트웨어, 즉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원칙을 지켜서 동물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동물 실험을 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 이거를 ICUC라고 그러고요. 이 ICUC가 보는 3가지 주요 원칙이 3R이라는 게 있습니다. 3R이라고 하나 있어요.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삭감, 리덕션, 리파이먼트, 정밀도 향상입니다. 요 3가지가 동물 실험의 기본 원칙. 마지막, 그다음 이러한 모든 거를 우리가 규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애니멀 웰페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동물복지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그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2가지 법률에 의해서 그 동물 실험이 유지되고, 주로 이 동물복지법,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동물복지법에 의해서 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3R에 대해서 좀 더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R, 리플레이스먼트, 즉 가능한 동물 실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못하러 생명을 죽이냐, 가능한 그 동물체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뭐 동물의 조직을 떼어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세포 수준에서 해서 그게 동물체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가능한 동물 실험을 피해라 하는 게 그 리플레이스먼트, 대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2번째, 삭감, 리덕션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동물 실험을 하게 될 경우는 최소한 실험하는 동물의 수를 줄여라. 즉 동물의 희생을 최소로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동물의 희생을 최소로 해서 그 실험을 해야지 그 소위 말하는 동물의 희생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그 리덕션, 삭감이라는 그 2번째 규정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리파이먼트, 정밀도 향상. 동물한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마라. 그래서 실험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하늘나라로 동물을 보낼 때는 가급적 고통을 없앨 수 있게 보내라 하는 그러한 그 리파이먼트, 정밀도 향상, 이런 3가지 원칙, 그걸 우리는 3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R에 대해서는 그 뭐 원칙으로 규정이 된 법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 실험의 원칙을 통해 그 3R을 지켜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그 이용해서 하는 실험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저희는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약에 대한 독성 실험이나 효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동물 실험, 뭐 인간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어떤 개발된 약물이나 어떤 효과를 보는 실험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전성을 보는 실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보는 실험을 먼저 해요. 그래서 뭐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 안전하냐, 이 약물이 어떤 이 물질이 안전하냐, 그걸 일단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하다면 그럼 효과가 있냐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얘기를 한다면 신약은 안전성과 효능성 둘 다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안정성만 있는데 효능이 없다. 이거는 신약이 아닙니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반대. 효능이 있는데 되게 위험하다. 10명 중에 5명은 죽는데 나머지 5명은 효능이 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과 유효성은 그 반드시 그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자, 안전하다는 의미는 위험성이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위험성이 없는. 근데 말장난일지 모르지만 위해성하고 위험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해성은 리스크라고 하고요. 위험성은 하자드라고 그럽니다. 위해성은 독성이라고 그러고 위험성은 유해성이라고 그래요. 위해성의 그 의미는 리스크 이꼴 독성인데, 위해성은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유해 정도를 우리는 위해성이라고 그럽니다. 위험성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뭐 나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고 그 정말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제 자체가 행동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은 저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뭐 얼굴에 나쁜 놈이라고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남을 때려야지만 저는 나쁜 사람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위해하지는 않습니다. 위해성은 위험성 곱하기 노출된 시간을 우리가 위해성이라고 그래요. 독성 실험은 그런 위해성을 보는 겁니다. 즉, 그 위험성 곱하기 노출된 시간이 바로 위해성 이꼴 독성이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실험은 크게 이렇게 그 위해성을 보는 독성 실험은 크게 일반 독성 실험하고 특수 독성 실험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실험 독성은 급성 실험, 단기 독성 실험, 장기 독성 실험, 만성 실험, 소위 말하면 급성, 악급성, 만성. 즉 노출된 시간이 단시간일 때, 노출된 시간이 뭐 며칠일 때, 노출된 시간이 몇 개월일 때,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져요. 다시 그걸 일반 독성 실험이라고 그러고, 특수 독성 실험은 어떤 특수한 물질이 폐에 미치는 영향, 위에 미치는 영향, 신장에, 즉 소화기, 호흡기, 뭐 비뇨기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부위별로 보는 걸 특수 독성 실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성 실험을 기본적으로 그 전 시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이 아니고 반드시 GLP 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두 번째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개의 물질에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 신약이 개발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반드시 모든 프로토콜, 소위 말하는 과정에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돼서 보고가 돼야지만 이게 신약 개발의 과정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신약 개발했을 땐 한 트럭 하나에다가 다 이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요즘은 그
디지털식이라고 클릭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식약청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서류가 100가지가 있다. 이 100가지가 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이런 건데 그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신약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학 실험은 정성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량적 가치, 즉 신약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정성적인 데이터나 결과, 수집 이런 모든 것, 심지어는 연구자의 교육까지도 잘 되고 기록이 돼야지 그게 신약 개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